지금 한국에 또 일본에 터널을 놓자 이거를 대통령들도 몇 분 하셨죠. 또 일본에서도 하고. 그런데 참 민간인이 이런 일을 한다는, 물론 우리 보시다시피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께서 제안을 하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참 노력을 해온 일단의 그런 그 사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한일 터널이 되고 나면 이것이 이제 역사의 박물관에 기록이 되겠죠. 이러한 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그 피스 아카데미를 통해서 좀 더 공부하고 또 그 아는 만큼 성장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전파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요 사진 영상 여기 보면 우리 문선명 총장이 사인을 하셨는데 요 위에 이제 베링 프로젝트 메뉴예요. 그건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 이제 동아시아 그 철도 공동체 한일 레저 터널인데 요거는 원래 이제 그 최치국 박사님이라고 지금은 그 중소기업 평가 그 단 이사장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부산발전연구원의 책임 연구원이기도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한일 터널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아시아의 이제 대외 협력 정책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동아시아 지역의 대외 협력 정책, 크게 보면 이 동아시아 공동체입니다. 철도 공동체에 있지만 이 공동체를 이루는 데 철도가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도 공동체 이런 큰 개념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응 전략의 동북아 관문 경제권 구상입니다. 동북아 관문. 한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대 강국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남북 통일도 절대 남북 단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4대 강국의 승인이 필요하고 또 동의가 필요하고 또 그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북아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이 통일을 할 때도 독일 통일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인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독일의 서독의 경제력이고요.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지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전범 국가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두 번의 그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 전범 국가가 통일을 하려고 했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프랑스라든지 영국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미국이 아직까지 중심 국가잖아요. 많이 좀 흔들리고는 있지만 그 미국의 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아버지 부시죠. 후원을 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남북 통일하기 위해서는 4대 강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동북아 관문 경제권 이걸 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일 터널 구상 요 세 가지 관점에서 동북아에 대한 그런 그 철도 공동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 이런 그 중심 인물이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이니시티브, 이 3P라는 거는 피스입니다. 피플이고 프로스퍼리티라 그래가지고 번영이죠. 예.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이야기했고 신북방, 신남방 정책,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이 말은 글자만 바뀌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를 했고요.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은 이런 구상들을 언제 끝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언제 끝나노 이게? 우리가 좀 더 이제 언제 끝나노? 여기에 대한 그런 거 네, 시다. 시간.
저 일괄 음소거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일단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이시니까 이니시티브 여기를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지금 각자 도생이죠.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 불확실성의 정대, 일방 통행이죠. 완해입니다. 완해. 미중 무역 갈등, TPP 그런 환태평양 경제협력 그 기구를 형성을 했는데 이걸 트럼프 때도 탈퇴했죠. 그럼 일본과 제1도련선 형성 그래가지고 제1도련선이라는 거는 중국을 중심 삼고 괌까지가 필리핀까지가 제1도련선입니다. 그다음에 제2도련선은 괌까지예요. 괌까지. 그래서 여기에 1도련선까지는 지금 중국이 힘이 이게 투사되고 있지만 이것을 이제 최대한 봉쇄를 하는 그런 그 트럼프 정책을 펴고 있죠. 이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 시진핑 그 주석의 1대1로죠. 영어로 말하면 one belt, one road 이런 겁니다. 하나로 묶고 하나의 길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여기는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해상 1대1도가 있고 또 육상 1대1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 개발의 핵심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대1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진핑 주석이 1대1로의 거기에 책임자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위원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중국은 아마 이것을 계속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대륙과 해상 교통망령, 국제 회랑, 이 회랑이 코디얼이라 그러죠. 회랑이 이렇게 둥글 이런 거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회랑 그걸 구축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거의 지금 그건 종신 이 두 분이 거의 종신에 가깝죠. 신동방 정책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러시아의 먹거리, 미래는 이 신동방, 다시 말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 삼고 시베리아 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이 신동방 정책에 힘을 좀 많이 집중하고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연계하고 극동 지역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중심의 다 자국 중심입니다. TS랑은 트랜스 시베리아 레일로드 이런 뜻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철도죠, 횡단 철도. 여러분, 부산대학교의 창립자 되는 분이 유럽에서 이 TSR을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오시다 그러더라고요. 유럽의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은 또 이 횡단 철도를 탄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저도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정말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고 그 광활한 시베리아 지역을 우리가 횡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TSR 이거 연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PNG라는 거는 파이프 내셔널 가스 이런 뜻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먹거리란 게 에너지 자원이잖아요. 특히 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그래서 이것을 지금까지 유럽 지역은 다 이렇게 러시아가 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에 가스 밸브를 잠그면 독일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25% 이상이거든요. 다른 중소 에스토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가스를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중국하고 수십 조에 가까운 가스 공급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한국하고 일본하고도 가스 계약을 맺고 싶은데 북한이라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원래 이 가스를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반대론자가 뭐냐면 이 가스 밸브를 잠그면 한국이 완전 에너지로 인질이 되지 않냐 그랬는데 사실 전문가들 보게 되면 러시아의 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이 그렇게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얼마 전에 이란에서 우리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유조선 거기 나르는 거기 배가 이게 납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에너지에 우리나라도 거의 85% 이상이 90% 이상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에너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투웨이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도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고 그것이 우리한 동북아 공동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 발전 20 전략 2025는요. 적어도 2022년까지는 여기에 러시아의 모든 힘을 극동 발전에 이제 집중시키게 돼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링까지 철도 결국은 한 건 철도를 놓겠다는 거거든요. 철도. 그래서 이제 철도를 해서 베링 지역에 베링 터널까지는 2030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이런 나라들의 그런 걸 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잠깐만요. 요 내용을 조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 말은 이제 누굽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환황해 경제벨트, 환동해 경제벨트, 적경지역 경제벨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황해 경제벨트는 중국을 중심 삼고 이렇게 황해 지역에 이 벨트를 만들자 이런 계획이고요. 환동해 경제벨트로는 여기 이제 러시아 일부 지역을 포함해서 일본까지 하는 이 내용이 있고 여기에 접경지역 평화벨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 관계 있죠. 남북과의 평화벨트. 이런 구상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데는 중국의 1대1로 계획입니다. 이것이 지금은요, 중국에서 철도가 있잖아요. 독일까지 철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무역 물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배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근데 철도로 연결됐다는 거는 철도의 강점이란 거는 24시간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근데 배라는 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기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비행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이 일단 여기 독일까지 철도 연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구축이 다 돼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의 문제점은 이것은 이제 자국 중심으로 이렇게 1대1로를 한다는 거죠. 그 나라를 다른 나라를 진짜 돕기 위해서 유예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 실크로드라는 여기 이제 진주 목걸이라 그러거든요. 진주 목걸이.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해수도 이렇게 완벨트, 완로드 1대1로를 이렇게 구축하는 계획을 이렇게 다 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대1로를 만들고 여기는 넣었지만 아시아 AIIB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세계 개발은행, IBRD, 그 다음에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건 다 미국을 중심 삼고 미국이 지분이 많잖아요. 중국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AIIB, 아시아 인베스트 인프라스트럭처 뱅크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이 지분이 굉장히 많죠. 한국은 한 5번째 정도 됩니다. 일본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막대한 자본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심 삼고 언제든지 이건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치관의 대결이 중국은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 나름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융합시키고 하나로 하게 만드는 이게 말리는 사람, 어떻게 보면 조정자, 그런 중재자 그런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이게 이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한국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런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에너지 정책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있잖아요. 부산에서 평양까지 해서 여기에 이게 러시아의 가스관이 남북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제대로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러시아는 중국에 막대한 가스를 지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지금 보통 미중 대결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붙어서 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좀 오바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플랫폼에서 뭐 구글 이런 걸 저쪽에 제공을 안 해주잖아요. 제공도 안 해주고 그런 물론 이게 중국 자체도 굉장히 사이버 이런 걸 거의 독재에 가깝게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카톡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통제하게 돼 있죠. 통제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러시아가 변수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은 중국에 굉장히 밀착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노선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하고 푸틴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동맹도 맺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동맹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중국하고 맞짱을 뜨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러시아를 중국 편으로 이렇게 미국 편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지금 뭐 자기가 반대하는 반체제 있을 때 막 독살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뭐 크림 반도를 점령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문선명 안학자 총장님께서 여기 베링 프로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길을 연결하게 되면 러시아가 자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 쪽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미국이 붙으면 중국이 힘이 좀 빠집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씀 연착륙한다고 하죠. 소프트 랜딩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비행기를 파이로트 조정을 잘하면 내릴 때 사뿐하게 내리잖아요. 소프트 랜딩인데 좀 조정을 잘못하고 기상이 악화되면 탕탕탕해서 내리잖아요. 이게 하드 랜딩이거든요. 무리가 많이 따르는 거죠.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 랜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를 이쪽 조금 빼면 중국이 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국제 전략에 이런 전략 사고도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걸 좀 지적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은 사실은 지정학적으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코가 좀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에코요? 네, 근데 네. 자, 그 다음에 물 조금만 씻겠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광복절 날 문재인 대통령이 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유엔 총회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밝혔고요. 한반도 신경제지도 환동이권, 황해권 보셨죠? 중국의 1대1로 러시아 신동방 정책과 연계하겠다 했습니다. 그다음 철도 네트워크로 동아시아를 연결하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그래서 나인 브릿지라는 그런 말을 썼죠.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겠다. 이거 동아시아 철도 공동의 핵심이거든요. 그다음 참여 국가인 여기에 동북아 6개국, 이게 몽골도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철도 연장이 전 세계 40% 정도 수준을 구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철도망 구축을 해서 유럽연합 같이 유럽이 EU 연합을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아의 통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영불 해저 터널 아시잖아요. 제가 다음 또 시간에 영불 해저 터널에서 한번 좀 더 우리가 공부를 할 시간을 갖겠는데요. 영불 해저 터널이 영국과 프랑스를 연결해 가지고 고속철도망을 구축해서 EU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 촉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나 철도가 연결되면은 공동체 형성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이루어낸 거죠. 이루어낸. 물론 유럽 연합에 뭐 이렇게 영국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탈퇴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유럽은 같이 살겠다는 그런 그게 좀 아직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양극화 현상, 미국이 어떻게 보면 아메리칸 드림도 있지만은 미국 자체 아직까지도 뭐 아시다시피 의료 문제라든지 의료 복지 이런 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도 굉장히 많고 유럽은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낫다. 노무현 대통령 말년에 그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그게 굉장히 빠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버드대 교수인 조셉 나이인가요? 그 교수는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도 뭐 노무현 때도 열심히 봤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일 한중 터널을 통해서 동북아 통합 교통망의 완성, 동북아의 통합을 선도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다 연결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건요. 그러면 일본하고도 이렇게 여기 보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서 그럼 일본하고도 사이를 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신남방 정책도만. 남방 정책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데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 2위의 경제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하고 사이 이걸 빼고 신남방 정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어제도 그 위안부 거기에서 뭐 배상하라고 이 신문 일면에 톱으로 다 나왔더라고요. 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 참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반이 있지만 이런 큰 개념으로 보게 될 때에 참 뭐라 그럴까요? 이런 큰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가 소소한 문제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 미래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또 언론도 거기에 보면 좀 부안해도하는 측면도 있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비전이 있어야 되고 정치들이 이런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정치인들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우리 조직하고 연대해서 만들어줘야죠. 정치인들한테 맡겨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될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비전에 대해서도 좀 이율배반적인 좀 말하고 이론하고 실천이 맞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 개인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다음에 통합 고속망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부산하고 한일터널 놓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이 파란색이 이게 가스 그거고요. 여기 빨간색이 한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가스가 아니고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CNPC 이 제한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다 철도도 연결하고 에너지도 연결하고 하는 구상을 있는 거. 이게 사실은 실현되게 만들어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장애는 북한이잖아요. 북한. 네. 그래서 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북한은 이게 TKR이라 그래가지고요. 트랜스 코리아 레일로드. 그러니까 한반도 종단 철도 계획이 있습니다. 한반도 종단 철도 계획. 그런데 이거는 사실이 김일성의 유훈 사업이기도 하고 김정일의 유훈 사업이기도 하고 김정은은 아직 이야기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리커창 총리가 지금 한중일 이거 3개국의 그 회의를 하거든요. 연례적으로. 그게 사무국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여기 단동에서 신의주까지 그래 평양까지 고속철을 제안했습니다. 고속철. 그래 작년 한 그 후반기에 그 북한에서 일본에 의뢰를 했습니다. 일본 여기 신칸센을 놔줄 수 없느냐. 이렇게 종적으로는 중국이 놔주고 횡적으로는 일본의 신칸센을 놔주면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야치라고 아베 수상의 최측근이 2번이나 방문했었죠. 그때 김정일이가 뭐 그걸 했지 않겠습니까?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시장조사죠. 나와줄 수 없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반도 철도를 이렇게 놓게 되면은 여기에 어떻게 놓냐면 북한이 개방을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쪽에 큰 이렇게 담을 쌌습니다. 우리가 고속철 탈 때 담을 쌓아가지고 담을 싸서 철도만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건 뭐 평양 정도는 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중국까지 바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북한이 얻는 게 뭡니까? 통행료를 받을 수 있죠. 단지 길만 열어주는 거예요. 개성공단이 연간 한 1,000억 정도 돈이 들어왔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겠죠.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나의 길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역시 북한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설득이 나은 거, 뭐 북한은 절대 못 믿겠다, 김정일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 1%의 가능성이라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되면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북한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그거를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연결하는 거. 그러면 한국도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 할 겁니다. 사람이 왕래하게 되고, 예. 그럼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조금씩 개방시켜 나가는 거죠. 이 조금 난방 좀 틀어줘요. 뭐 이거는 전문가 의견 포함해 가지고 제 생각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좀 구체를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이렇게 길이 이렇게 철도가 끊겨져 있는데요.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동해안 고성 쪽에서 여기까지 한 18.5km. 굉장히 짧은 이제 여기 철도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1단계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신규 운송로를 배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철도로서는 여기 제진역에서 금강산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제안을 했는데 지금 뭐 유엔의 제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루빨리 재개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 피스로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경북의 변상훈 지부장님께서 이 루트를 이번에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에서는 이렇게 경남을 해가지고 대전 이렇게 왔는데 요 루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피스로드에 이제 전라도하고 경상도 출발 루트를 이제 동해남부 순려고 제3 루트죠. 해서 요 내용도 이렇게 피스로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반드시 이렇게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일예조 터널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BDI라는 건 부산 발전 연구원입니다. 부산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죠. 요거는 이란 터널 연구회죠. 여기 뭐가 다르냐면 부산은 여기 이제 부산 신항이 있죠. 여기 가덕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하고 여기 어디에 후쿠오카하고 바로 연결하자. 여기 부산 발전 연구원의 제안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둘러 가지 말고 여기 결국 KTX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 가지 말고 바로 하자. 여기 이제 원래 이제 이란 터널 연구의 제안은 보시게 되면 일본 가라쯔 있잖아요. 가라쯔에서 기섬에서 대마도 해가지고 거제도에서 이렇게 부산 신항으로 오자, 이런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이란 터널 연구의 루트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최적으로 이렇게 되냐면 여기 수심이 좀 약하거든요. 수심이 얕아요. 공사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으로 부산 공사가 굉장히 이 수심이 깊기 때문에 공사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지난번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올렸는데 부산하고 여기 대마도까지 이게 한 53km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다리를 놓자. 그런 아니 중국에서 했거든요. 중국의 주하이에서 그다음에 마카오, 홍콩까지가 한 50km 정도 됩니다. 한 5, 6km. 거기를 다리를 놨더라고요. 실제로. 해저 터널은 한 10% 정도 됩니다. 여기는 배가 지나갈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다리를 다 놨습니다. 중국의 건설 능력이랑 아주 대단하거든요. 세계 한 1, 2, 3위 안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대마도 요 지역은 굉장히 난공사 지역이에요. 요거를 다리를 놓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느냐. 요 새로운 공법이 되니까 훨씬 해저 터널을 훨씬 쉬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저 터널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한중철도인데요.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언제 개방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 북한만 뭐 개방되길 기다려야 되느냐. 아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에 북한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중국의 웨이하이라는 곳하고 그 다음에 한국에
1화는 이제 인천하고 넣는 겁니다. 2화는 여기 뭐 화성하고 넣는 거, 3화는 평택 당진입니다. 4화는 여기 옹진이라는 곳인데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평택하고 당진입니다. 여기가 최단거리인가요? 최단거리 아닌데 하여튼 공사하기가 굉장히 공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평택 당진에서 한중터널 이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형지역 2를 보게 되면요. 동부와 이 공동체를, 철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약 300km의 동남 해안 도시권, 여수, 포항, 부산, 포항을 형성한다. 5개 공항이 위치되어 있다. 세계적인 기관 사업, 철강, 해양 플랜트, 석유화학 등의 입지가 있다. 초대형 항만군이 있다. 부산, 울산, 광양, 마산, 포항 등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있고 약 280조 원의 GRDP가 있다. 해안과 대륙의 연결 거치입니다. 이 지도로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 포항 있잖아요. 포항. 포항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그다음에 경남하고 묶어서 여수, 광양까지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인구가 한 1,0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죠. 1,0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하나의 수도권에 대해서도 하나의 좀 이렇게 뭐 대항이라면 좀 이상하지만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문선명 총재님께서 이 여수를 개발하실 때 이 부산에서 여수까지 8차선을 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이게 도로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8차선을 놔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 여수를 다 둘러보고 이 여수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화합하고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회도 하고 지금 여수에 뭐 호텔이나 리조트다, 워터파크다, 뭐 검문도다 많은 그 시설들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연계될 수 있는 이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아닌가, 영호남이 같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이 아닌가 그런 그 구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제 포항하고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사천을 중심 삼고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있죠. 그래서 조선해양, 포항, 강릉, 철강, 해양광활용, 여수, 목포, 항만물류 중심 삼고 부산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남해안, 포항, 목포까지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된다. 예. 서로 상생하는 거죠, 상생. 이렇게 연결하는. 예. 그러기 위해서도 이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얼마 전에 뭐 이렇게 광주하고 이쪽에 영호남 철도 거기 뭐 예타 면제가 돼가지고 철로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연합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게 철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라도 가기 위해서는 뭐 열차가 없잖아요. 다 버스 타고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 흐름을 보게 될 때에 이게 뭐 초국경 경제권 형성되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초국가, 뭐 초정교 초국가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은 코리아다, 뭐 저펜이다, 뭐 미국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고요. 그 스테이트 오브 유니티라 그럴까요? 하나의 국가들이 연합해 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국 중심으로 가고 지금 뭐 더더욱 그렇게 되고 있지만은 이제는 상생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상승하고 더불어 같이 가려고 그래야지 내만 잘 살겠다. 그거는 이 천지 운세가 그런 걸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초강력권 형성을 보게 될 때에 이제 그 해안과 대륙의 그걸 보시게 되면요. 예. 한반도 동해남북권과 일본 규슈권이죠. 예. 동남해권. 동남해권 여기 목포까지 여수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 1,000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인구로 보게 될 때에. 규슈권이 한 1,0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한 2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수도권이 지금 한 2,500만 되거든요. 2,500만. 그럼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시장이 마켓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도 수도권 안 가고 어디로요? 이쪽으로 취직하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을 중심 삼고 2시간 비행권에는 15억 가까운 중국을 포함해서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SRX 이 말은 시베리아 레일로드 익스프레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라는 건 러시아 전체죠. 하고 연계가 가능하고요. 항만권은 전 세계 368개 항만이 연계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항은 북극 항로의 기종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이 한반도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김태우 서울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신이 내린 한반도에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여기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부가 몰려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포트, 트레인포트, 그 다음에 에어포트, 이 3포트를 이 동북아 경제권이 다 장악할 수 있는 중심이 한국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동북아가 되면은 대학 동북아의 중심 부산이 되는 겁니다. 부산이.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동북아의 중심 경쟁으로 동북아 통합을 선도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좀 앞으로는 지도자들이 이런 거 좀 크게 생각하고 크게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스페인의 이제 코펜하겐하고요. 여기에 덴마크의 코펜하겐 지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스페인의 말메라는 곳입니다. 말메. 말메는 그 1달러에 뭐 팔았다는 현대 조선소에 말메의 눈물이라는 그 조선 사업이 한때 굉장히 부흥을 해가지고 했죠. 그렇지만 조선 사업이 중국하고 뭐 일본, 한국에 오면서 이 말메 지역이 거의 쇠락 지역, 요즘 말하는 러스트벨트, 러스트라는 걸 이게 녹이 쓴다 이런 뜻이죠. 말메 지역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다시 부흥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 계기 중에 하나가 코펜하겐하고 말메하고 여기에 보시면 터널이 있잖아요.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보면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16km 정도입니다. 16km. 여기 다리를 놓게 되니까 어떤 말, 여기 인구를 보게 되면은 여기가 한 290만 정도, 한 300만 정도입니다. 우리 부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고속철도, 지하철도 다닙니다. 지하철도.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스페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할 때 여기가 땅값이,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 이제 코펜하겐, 덴마크 사람들이 스페인 쪽으로 말메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웃 동네죠, 동네.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말메 지역이 이런 연결한 뿐만 아니라 굉장히 IT 산업으로 개혁해서 말메 지역이 굉장히 대학이라든지 IT 산업이라서 말메가 완전히 부활한 러스트 벨트에서 부활한 대표적인 도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전원 총장, 부산도 총장과도 부산도 점점 러스트 벨트, 쇠락한 도시로 되고 있다. 지금 한진중공업 다 팔았잖아요. 부산에 지금 뭐 대표적인 그냥 쇼핑센터만 있는 거지 뭐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 없잖아요. 물론 부산항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부산이 정말 재생하기 위해서는 kyushu라든지 지금 후쿠오카만 연결하고 있는데 kyushu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정말 양국이 살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부산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길게 깔려있는 택시들 한번 보세요. 하루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참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거기서 우리 집까지 뭐 택시 타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그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 기다린 택시를 제가 못 탑니다. 아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초국경 경제권이 형성돼서 아주 모델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례요한 입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부산하고 후쿠오카도 터널하고 다리를 놓으면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싱가포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구 한 500만 밖에 안 됩니다. 어촌 도시였어요. 그러나 지도자를 잘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이 뭐 전 세계 1, 2위의 국가에 들어가잖아요. 싱가포르 특히 주택 문제는
완전히 국가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혼부부 이제 결혼해서 하면은 국가에서 주택을 줍니다. 거의 뭐 평생에 가까운 그 자기 직장을 하면 그 주택 그 부금을 다 였는다 그러더라고요. 주택 문제에서 완전히 안정돼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아파트 이런 데 너무 거품이 많이 껴있죠. 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 취직,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 행복 지수 이게 다 지금 떨어져 있고 마이너스 상태에 되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싱가포르는 완전히 그걸 그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아시아 1위 해운 중개업을 하고 있죠. 아시아 선박 금융이죠. 그다음에 항만도 마찬가지.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2위입니다. 인구 500만밖에 안 돼요. 부산보다 조금 더 큰 도시입니다. 환정 물동량이 세계 1위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아 1위 국제 물류 복합기지, 세계 10대 석유가 허브. 그래서 싱가포르 이 사람들 다 영어 다 구사하죠. 그다음에 치안 문제 확실하죠.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그 사업을 하고 추진하는데 정말 그 장벽이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업이 몰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은 부산이 더 유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개선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유럽 오게 되면 이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 여기 보면 철도로 보면 유럽의 기종점입니다. 엄청난 지정학적 그 유리한 입장이 있죠. 항만 경쟁 종합평가 세계 1위죠. 물동량 세계 11위죠. 세계 글로벌 기업이 3,600개 있죠. 선박 수량이 100개 있죠. 세계 최대 액체 화물 기지가 있죠. 거의 종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인구 얼마 안 돼요. 이거를 부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서양 문명거리 중심에서는 노트레담이지만 이제 태평양 문명 시대는 부산이 태평양 문명의 로테르담이 된다.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일레즈 터널이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대형 전략 한일 터널 구상 보겠습니다. 아시아 철도 공路구상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동아시아의 철도망과 에너지망의 통합 네트워크를 완성한다. 동부의 미신 링크랑은 이게 단절됐다 이런 뜻입니다. 연결하고 남북 철도 한일 터널을 한다. 그래서 한일 터널을 만들게 되면 북한에 상당한 자극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북한이 사실은 보세요. 북한을 포위하는 방법입니다. 한일 터널을 놓고 북한하고 중국의 전략은 뭐냐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각권 전략으로. 그런데 철도 이게 터널을 놓게 되면 지정학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럼 북한도 긴장. 그래서 한중 터널을 놓으면 북한이 이제 갈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정은이도 북한 주민을 먹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이 살리는 문제를 해결 못하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터널을 놓게 되면은 이런 4대 강국이 중국도 북한을 압박하고 러시아도 북한을 압박하고 그래서 개혁 개방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남북 통일과 이 내용을 볼 때 우선순위를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한일 터널을 먼저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북한에 자극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초국 경제권 형성과 동북아 경제 통합의 선도 사업, 동남 해안과 큐슈 경쟁과 유라시아 관문 경제권 형성, 외래순 초국 경제권, 말미 코펜하겐 철도 및 도로 연결했고 초국 경제권이 선도 지역이 되어 동북아 경제 통합을 견인한다. 우리가 견인하는 거죠. 남이 다 해놨을 때 하냐. 그때는 이미 다 넣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슈를 먼저 제기하고 우리가 먼저 그 이슈를 선점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미 코펜하겐 지역이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대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지역이. 부산이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1년에 2만 명 이상 빠져나간다는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한일레즈 터널 간단히 보겠습니다. 200년 프로젝트라고 그러는데 17년 부터 일본에서 그런 구상이 있었고요. 침략령이었죠. 우리 이제 10차 과학자 통일에서 우리 문선명 안학자 총련님께서 이런 노선을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선을 KTX와 신칸센을 통해서 동부가 고속철도만 구성한다. 화물은 대륙철도와 연계한 철도 및
차량 수출한다. 터널은 여기를 500km 건너게 도시간을 연결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뭐 베이징이다 이런 데도 다 철도로 연결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노선 전자, 역사성, 시공성, 경제성, 통행시간이 단축이 되죠. 그다음에 대도시간 직접 연결하죠. 그다음에 환승 복합 터미널이 구축이 되죠. 뭐 이런 내용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란 터널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칸센. 지금 일본도요. 거기 신칸센도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그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타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칸센 자체를 화물 신칸센으로 뭐 3분의 1이나 10분의 1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카트린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기 유럽에서 하는 거 마찬가지로 고속철도 안에 차를 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유럽이 지금 유로터널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뭐 10년 돼 있는데 이거는 뭐 더 단축될 거라고 다리로 더 단축되겠죠. 약 100조 정도 100조요. 100조도 큰 돈이 아닙니다. 그걸 뭐 10년 나누면 뭐 10조 정도고 한국 부담료는 한 2, 3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런 자기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제안을 정말 하는 인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한일 터널은 100년에 서로 상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다음에 한일 민간 연구 협의회를 한일 터널 연구회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대학들도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한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한중일 터널 공동 수행. 예. 그래서 동북아 아시아 공동철도를 한일 터널 연구회에 설립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론입니다. 한일 터널은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그런 터널만 아닙니다. 동북아의 평화죠. 평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까지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페티기우스인가요? 그 사람이 그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평화를 주면 평화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형입니다. 발전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거죠. 부국이 되는 거죠. 그런 데서 이게 한일 터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철도 공동체 선도 프로젝트로 한일 터널이 논의해야 됩니다.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께서 좀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한두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